전기차도 다양한 문제점들을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만 압도적으로 에너지 효율성이 좋죠. 기술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인간이 고민하게 해주는 겁니다. 문제 때문에 그 기술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전기차로 가야 되는 것이 대세면 그 가운데에서 사회가 지나고 기술이 지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인류가 발전했던 역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자, 오늘은 강정수 척척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척척 박사님 했던 이유가 지난번에 한번 모셨는데 질문을 하면은 대답이 다 척척척척 나와가지고 오늘도 한번 그 박사님께 고견을 좀 여쭙고자 이렇게 모셨는데요. 제가 이제 박사님이 최근에 이제 다른 채널이나 나가서 얘기하시는 내용들 중에서 뭐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긴 했는데 또 AI 자체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높으셔가지고 저희 투자자들의 고민은 이런 거거든요. 지금 이제 어쨌든 나스닥이 한번 크게 흔들리고 연말까지 대선도 있고 한데 우리 고민은 어쨌든 AI가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니까 AI 하면 엔비디아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었고 반도체 이쪽에 대한 관심이 진짜 많았지만 사실은 이게 다가 아니고 이제부터 펼쳐질 세상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상상해보는 게 너무 중요한데 아직은 우리가 뭔가 정확하게 잡히는 게 없어서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하면 답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는데요. 어떠세요? 요즘에 이제 시장도 좀 흔들리고 했는데 좀 전체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야가 어느 쪽에 있으실까요? 물론 저는 사실은 테슬라는 취미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보는 하나의 저의 영역이고요. 저희 공부하는 영역이 한 80% 내지 90%는 이제 AI 산업 관련돼서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시는 것처럼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기술 자체보다는 이 기술이 어떻게 시장에서 형성되고 영향을 주는지 가장 중요한 건 AI 산업의 이제 레이어를 보면 가장 밑에는 이제 인프라 레이어가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인프라스트럭처에는 그냥 말하는 데이터 센터 산업이 있는 거고 여기에 어떤 칩을 공급할 것이냐 또는 요즘 중요하게 나오는 이슈는 어떻게 전기를 공급할 것이냐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인프라스트럭처가 있고 그 위에 이제 모델 레이어가 있죠. 여기에는 여러분도 아시는 오픈 AI 챗GPT라든지 엔트로픽의 클로우드라든지 구글의 제미나이라든지 메타의 라마라든지 그리고 이제는 X.AI도 이제 어깨를 견주게 됐죠. 그록2가 나오면서 그록이 있고 그다음에 프랑스의 미스트랄 이렇게 6개가 이제는 거의 커머디티 중심으로 해서 경쟁이 저는 거의 끝났다고 봅니다. 여기에 추가될 것은 물론 중국의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요 레이어가 있는 거고 문제는 여기까지밖에 쌓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세카이어라든지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AI 거품 특히 8월 초에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블룸버그나 파이낸셜 타임즈가 얘기했던 월가의 투자자들의 인내심이 바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보도들도 도대체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갔으면 수익률 50%만 하더라도 매출이 세카이어에서 계산을 하면 한 6천억 달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몇백억 달러 지금 만들어 놓고는 도대체 들어간 돈이 지금 1,500달러가 넘는데 지금까지 들어간 돈만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돈만 더 생각하면 더 커질 건데 도대체 AI 매출은 어디에 있는가 재무제표상 이 부분을 지금 묻고 있는 거고 이것이 지금 이 레이어 구조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지금까지 여기서는? 물론 여기 이것도 대단히 큰 산업입니다. 왜냐하면 인프라스트럭처 지금 뭐 SKT도 지금 AIDC라고 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지금 가장 그래도 시장에서는 일종의 삽과 곡괭이처럼 금강에서 팔리고 있는 거고 여기에 칩을 누가 될 것인가 여기에 렉을 누가 될 것인가 여기에 전기를 누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이슈로서 지금 나와 있는 거지만 사실 딥마인드 조직이 있거나 오픈 AI 조직이 있거나 이러한 곳에서는 그럼 우리는 매출은 무엇으로 낼 것인가 그 AI LLM을 만든 거대 언어 모델을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만든 그곳의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는 매출은 무엇으로 낼 것인가 이것이 지금 가장 논의가 되고 있고 사실 내부에서도 그걸 담당하는 직원의 규모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걸 요즘 AI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큰 의미에서 추상적인 의미에서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직까지 거대 언어 모델은 프로덕트가 아니라 서비스가 아니라 이거는 테크놀로지다. 아직 테크놀로지 자체가 시장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 테크놀로지를 진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했던 거고 이제는 이 테크놀로지가 다양한 프로덕트로 특히 요즘 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프로덕트 마켓핏이라고 해서 각각에 맞게끔 서비스로 나가야 되고 시장을 열어내야 된다는 거고 우리가 스마트폰이 있다고 해서 스마트폰도 돈을 만들어냈지만 애플 하지만 여기 있는 앱 생태계가 거대하게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 파이낸스 핀테크가 나오면서 토스가 나오는 거고
거고, 뭐 한국으로 치면 카카오 나오는 거고, 거기에 쿠팡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 AI하고 결합돼서 어떠한 서비스들이 나오면서 시장의 판을 흔들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 사실은 가장 논의되고 있고 논의되어야 되고 쟁점이 되는 부분이고, 이것을 못 만들어낸다라면 이거는 진짜 한낱 꿈과 같았던 백일몽처럼 사라질 산업이죠. 근데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이 테크놀로지가 대단히 진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양한 서비스 중에 하나 튀어나오는 것이, 그러면 오픈 AI 입장에서는 검색 시장을 한번 재편해보자, 뭐 이런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퍼플렉시티는 세컨드 버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서 물건도 판매하는 걸 연결해보자, 커머스를 연결해보자. 다른 곳에서는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행사 산업을 한번 바꿔보자, 다른 데서는 우리 핀테크도 바꿔보자. 톱스가 편했던 것처럼 제가 보이스로 우리 이호성 대표님한테 10만 원만 보내주세요. 그럼 10만 원 말로 하면 되면은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서비스를 또 연구하면서 뭘 연구하냐면 AI, UI, UX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UI, UX. 챗봇이 예를 들자면 궁극의 상품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UI, UX의 역사를 크게 이제 두 단계로 본다면, 그 전에 MS 도스 시절에는 정말 저희 부모님 같은 사람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건 UI, UX가 있어도 쓸 수가 없었죠. 명령어를 다 외우지 않는 이상. 기계어를 배워야 되니까. 기계어를 배워야 해서 직접 입력을 했잖아요. 삭제하려면 델 적고, 파일 이름 적고, 아니면 올 적으려면 스타 적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빌 게이츠가 자기가 인생에서 두 개의 가장 큰 서프라이징을 만났는데, 첫 번째가 맥킨토시의 GUI를 보면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드래그 앤 하는 거, 버튼을 클릭하면 되는 거. 이렇게 된 이게 세상을 바꾸는 거구나. 그래서 도스를 버리고 준비한 것이 윈도우즈인 거죠. 이것이 이제 MS의 성장을 만들어냈던 거고요. 근데 사실 지금 보면은 뭐, 야,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어려운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 UI, UX,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계하고 사람이 말이 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은 통역사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람이 직관적으로 그림을 훨씬 더 선호한다는 거고, 어떻게 이제 용어도 모르는 그걸 말을 기계어를 받아서 쓰겠어요? 근데 딱 이렇게 해가지고 나 이거 쓰레기통에다 갖다 넣으면 쓰레기통에 지워진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PC의 대중화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대중화가 되기 위해서는 UI, UX 부분에서의 혁명적인 점프업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벌써 40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40년 진행되고 있고, 이 중간에 스마트폰에서 스크롤과 터치, 이것도 근데 GUI의 하나의 확장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는 기억해보시면 이게 핀패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쳐야 됐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막 이렇게 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마우스 클릭 대신에 인간의 손의 터치가 개입되는 인터페이스가 터치죠. 지금까지 이제 지속됐다라면, 연구하는 것은 그럼 AI는 어떠한 이러한 UI, UX 부분의 혁명적인 점프업을 통해서 모두가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장르의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크게는 지금 검색 또한 AI 에이전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B2B 영역에서 유니패스인가요? RPA 하는 산업들. RPA 한국에도 많죠. RPA. 우리 은행이나 증권사라든지 보험회사라든지 병원 가서 얘기하는 이러한 RPA 산업들이 AI 에이전트화하게 지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B2C 부분에서도 다양한 AI 부분이 있는 거고, 심지어는 국방에서도 에이전트 부분이 들어와서 예를 들면은 전투기가 한 대가 날아가면, 과거에는 드론이 따로 날아갔다라면 전투기랑 F-35랑 같은 속도로 날아가면서 무인 비행기가 같이 날아가면서 이 전투기랑 같이 목표를, 예를 들면 어떠한 탱크 부대를 공격한다든지 인간이 타고 있는 한 대의 이 비행기를 보호하는 것을 또 하나의 두 번째 목표로 들 때 이 부분들을 갖다가 순간순간 판단하면서 진행하는 거, 이런 것도 AI 에이전트를 지금 넣고, 미국은 지금 공군 개념을 이걸로 바꾸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에이전트 산업들이, 과거에는 AI가 시뮬레이션으로 공군의 비행기의 훈련에만 사용됐다라면 실제로 편대가 형성되는데, 인간이 조종하는 비행기는 한 대와 다양한 비행기들이 같이 결합하면서 같이 날아가는, 이렇게 해서 편대를 AI 편대와 같이 만들어내는, 이것도 하나의 에이전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실전 투입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셀프 드라이빙, 이것도 사실은 에이전트죠. 결국은 에이전트죠. 즉 목표를, 우리가 B라는 목표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한다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툴들을 사용합니다. 뭐 브레이크를 사용할 수도 있고, 페달을 사용할 수도 있고, 센서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툴들을 이용해서 실행을 하는 것을 우리가 AI 에이전트라고 보통 정의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검색도 보시면 LLM은 다 과거의 데이터로만 학습이 됐잖아요. 예를 들면 2023년 10월까지로 뭐 챗GPT는 학습이 됐다 그러면, 갑자기 올림픽에서 누가 금메달 땄지, 양궁에선? 이러면은 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근에 있는 데이터 들어가서 이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목표로 준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알려줘. 그러면은 AI가 고민합니다. 올림픽위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볼까? 어디 가볼까? 구글을 가볼까? ABC 방송에서 미국에서는 이제 공식 채널 협력 그 보도 채널이었으니까 거길 가서 한번 사이트 가서 뒤져볼까? 들어가서 결과값을 가져와서 말을 생성하는 것은 언어 모델의 역할이잖아요. 결과값의 수치를 생성을 해서 인간이 듣기 좋게 표시를 해주거나 글로 표시해주거나 소리로 만들어주는 것. 이것도 하나의 에이전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모델들을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내면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지금 빅테크의 진영인 거고, 그리고 다양한 스타트업들도 이것을 준비하고 있고, 뭐 아까 말씀 거대한 국방산업이라든지 또는 자동차 산업들도 이런 AI 에이전트에 대한 연구들이 요즘 대단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제는 테크놀로지가 다양한 프로덕트와 다양한 서비스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제공되려고 하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규명을 하면은 오버트 AI와 커버트 오버 AI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버트 AI는 그냥 누가 봐도 드러나 있는 AI예요. 그리고 이건 챗GPT, 이건 AI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냥 제가 말을 했더니 들어주면 저희 부모님은 여기 AI가 들어있는지도 없는지도 잘 몰라요. 그냥 만족스러운 거예요. 이걸 커버트 AI라고 합니다. 숨겨진. 그러니까 AI가 굳이 나 AI야 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목표, 만족감, 이것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거고, 예를 들자면 내가 오사카를 내가 여행 가려고 하는데 2박 3일 여행 스케줄을 좀 짜는데 비행기표라든지 호텔도 좀 예약을 했으면 좋겠고, 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 나는 피부가 햇볕에 되게 약해. 자, 요렇게까지만 얘기해줘요. 그러면 이 친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근데 이 친구 휴가가 언제일까? 그쵸. 언제부터인지. 그러면 앱에 들어가서 휴가가 어디에 표현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그때에 맞춰서 휴가가 그러니까 일주일이네. 근데 얘가 월, 수 간다는 얘기가 안 하고 거기서 2박 3일만 간다고 얘기했네. 그럼 엄청난 이터레이션, 반복을 통해서 비행기 값의 가장 조합들을 찾아내겠죠. 비행기 값의 조합을 하나만 찾아내지 않고 두세 개를 찾아내는데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네. 찾아낸 다음에 이 친구가 지금까지 했던 패턴, 고급 호텔을 좋아했었나, 뭐 중저가 패턴을 좋아했었나, 그래서 패턴에 맞게끔 호텔도 찾아내고, 그럼 그때 또 오사카 날씨를 예측을 해야 되니까 오사카 날씨에 관련된 앱에 들어가서 날씨가 어떨지, 햇빛이 얼마나 강할지, 그럼 햇빛의 강도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가야 될 곳은 건강청이라든지 뭔가 의료 사이트에 가서 이때 적절한 선크림의 분량은 어떤지를 찾아내고, 왜냐면 목표를 그렇게 줬잖아요. 그냥 퉁쳐서 얘기한 거거든요. 나 오사카 2박 3일 가려고 하고 여행 스케줄 짜주는데 나 햇볕에 잘 타. 이 정도만 얘기해 줬을 때도 이것이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툴들을 LLM이 언어 모델이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그리고 이 확인하는 순서를 어떻게 짤 것인지, 그러니까 리플렉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반복적으로 계속 들어가 보면서 최소한의 결과를 얻을 때까지 한 번 실행하는 게 아니라 대단히 빠른 속도로 무진장 많이 실행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답을 두세 가지를 만들어서 딱 올려주는 거죠. 이 옵션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할 수 있고, 이 옵션을 선택하시면 이런 결과를 알 수 있고, 그것까지도 다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때는 선크림을 이 정도 바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들으시는 분에 따라서 뭐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개발자는 아니면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여기 이 판에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만약에 이게 가능하면 도대체 뭘 먹을 수 있지? TAM이라고 하잖아요. 네. 어떤 시장을 먹을 수 있지 생각해보면 정말 큰 시장을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얼마나 많은 피를 줘야 되겠어요? 여행을 여기서 다 추천해줘? 그러면 얼마나 많은 여행사들이 여기에다가 줄을 서야 될 것이며, 항공사가 여기서 줄을 서야 될 것이며, 그럼요.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수수료나 이런 거 절감하는 효과나 이런 거 생각하면 정말 큰 시장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짜 불을 켜고 지금 달려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셔야 될 것은 이러한 AI 검색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네. AI 비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전통적인 광고도 있겠죠. 예를 들자면 제가 질문을 꼭 오사카 2박 3일이 아니라, 나 일주일에 9월 말에 좀 뵀는데 휴가를 받았는데 어디로 갈까? 그럼 이제 추천. 요 정도의 질문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제 하면은 뭐 이태리를 추천해주면 이태리 광고가 막 밑에 붙는다든지 할 수 있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큰 매출은 거기에서 일어나는 코미션 매출인 거죠. 트랜잭션이 발생하면서 내가 거래가 발생하면서 그 비행기표라든지 호텔도 될 수 있고, 여러분 또 하나는 보험 비교도 왜 생각을 못 하겠어요. 그렇죠. 보험 상품에 대해서 AI가 할 수 있는 거죠. 내 친구가 이거를 얘기하던데, 나는 사실은 나이가 어떻게 되고 사실은 건강도 얼마 전에 저는 검진 받았는데 뭐가 안 좋고 그런데 보험을 내가 해야 돼 말아야 돼. 그쵸. 그렇게 하면 다양한 변수들을 가지고 여기에 또 툴을 생각하겠죠. 보험 비교 사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서 비교를 한 다음에, 특히 해외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잖아요. 당신에게 이러한 경제적 가치가 있고
장단점은 단점이 있다. 근데 혹시 친구라서 거절하고 싶으시다라면 요러요러한 표현으로 거절을 하셔라. 뭐까지 해서 친절하게 네. 답변을 해줄 수 있고 실제로 거기서 보험을 체결을 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험을 체결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사실은 매출이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친구가 사실 친한 이제 보험사 사무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정기적으로 매년 바꿔가면서 자동차 보험은 바꿔주고 있거든요. 네네. 저한테 뭐 어느 회사 해라면 묻지도 않고 너는 그냥 이거 하면 돼. 저는 신뢰하니까 네네네. 그냥 믿을 수 있으니까. 매년 바꾸거든요, 사실은. 네. 한 곳에서 하지 않고 그 친구가 알아서 해주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걸 AI에게 부탁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믿을 수 있는? 믿을 수 있습니다. 신뢰감이 이제 형성이 된다고 한다라면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그러면 매년 정기적으로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면서 바꿔주면서 다른 회사로 바꿔주면서 최적의 상황을 만들어줄 거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 저는 그렇게 하게 되면 이 AI는 그 보험회사로부터 커미션을 받겠죠. 제 친구도 사실은 받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재편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오픈 AI는 망합니다. AI의 거품이 언제 꺼질 것이냐라는 것은 오픈 AI나 엔트로픽이 GPT-5를 만들기 위한 돈을 못 구할 때, 더 이상 MS가 못 대주겠다고 할 때 투자자들은 도대체 우리의 AI 관련된 매출이 어딨냐고 묻고 있는데 매출에 대한 답을 못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치 GPT는 무조건 오픈 AI가 목숨 걸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광고 시장도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거래와 관련된 수수료 시장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신뢰도를 쌓을 수 있다면 여기에서 가져올 수 있는 매출의 규모가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이제 경제를 설명할 때 그냥 쉽게 설명하려고 거래의 합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거래라는 것 자체가 경제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고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네.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중요한 게 챗GPT 쓰는데 3만 원씩 내세요라는 것보다 보험료 낼 때 얼마 냈냐? 100만 원이야? 그럼 100만 원이 왜 몇 프로는 안 태줘? 이게 훨씬 더 유효한 거죠. 네. 그 거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여부, AI 때문에 더 많은 거래가 일어나느냐 여부, 그리고 AI 때문에 다른 데서 안 하고 여기서 했으냐 이 이유, 이게 이제 매출을 일으키는데 핵심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걸 위한 기술적 준비도 끝냈습니다. 여러분, GPT-4o 미니가 나왔잖아요. 네. GPT-4o에 비해서 GPT-4o 미니는 쉽게 얘기해서 출원 비용이 100분의 1로 줄었어요. 왜 줄였겠습니까, 여러분? 무료로 가기 위한 거죠. 그냥 조금 무료로 가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폰에 완전히 태워서 아이폰에서 시리가 답변 못하는 것, 애플이 여러분 역할 분단을 했어요. 네네. 디바이스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에 대한 앱을 통제해서 하는 것은 시리가 답변하고 예를 들면 시리한테도 물어보면 이런 답변을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저녁에 엄마가 공항에 도착하는데 내가 몇 시에 여기서 출발하면 늦지 않게 엄마를 데리러 갈 수 있을까? 그렇죠. 그랬더니 시리가 답변을 하죠. 네. 지금의 시리는 절대 답변 못하죠. 그럼 시리가 뭘 했겠습니까? 여기에도 AI가 쓰였어요. 저의 캘린더에서 스크린샷을 통해 가지고 언제 엄마가 도착한지를 읽어냅니다. 그리고 사파리를 열어서 검색을 해요. 공항 검색을 해서 연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앱이라든지 팀앱을 열어서 한국으로 치면 열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체를 고려했을 때 지금 있는 위치도 알고 있고 그래서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 몇 시에 출발하라고 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역할 분담하냐면 이 시리는 디바이스에 깔려있는 아이폰에 깔려있는 모든 앱 속에서 정보를 얻어내고 근데 이것을 자발적으로 주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이런 화면을 통해서 읽어내는 기술이 이제 쪽제비라는 뜻으로 페렛 UI라는 기술을 사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구글 또한 유사한 걸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이 내놓는 것은 인텐트 API라고 자발적으로 이 앱 회사가 이 시리에게 정보를 주기 위한 API를 연결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내 깔려있는 게 배달의 민족하고 음식 배달하면 쿠팡이츠가 깔려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는 그러면 사람들이 쿠팡이츠나 배달의 민족을 통하는 게 아니라 시리를 통해서 음식 시킬 텐데 우리는 싫어. 그렇겠죠. 그럼 API 연결 안 할래. 근데 요기요가 우리는 3위 사업자니까 이거라도 해가지고 편하게 하자.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 게임 시오리처럼 제수의 딜레마처럼 누군가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편해서 요교에서 시켜버리거든요. 시리를 통해서. 그러면 저는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거는 자발적으로 모든 앱이 인텐트 API라는 걸 통해서 시리에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데이터를. 그리고 시리가 실행까지 해줄 수 있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한국은 물론 금융보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쉽게 되지 않겠지만 토스가 만약에 인텐트 API를 써버린다. 그러면 이체도 시리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거죠. 내 디바이스 안에 있는 나의 정보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이거는 애플한테 맡기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애플 입장에서는 믿어주세요라고 얘기하면 그게 이제 신뢰도를 쌓는 데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애플은 이걸 분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믿어달라. 그러면서 그날 발표 보면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AI를 얘기 안 하고 프라이버시 얘기하고 이게 있거든요. 프라이버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렇죠. 이 디바이스에 내 있는 정보를 절대 가져가지 않고 만약에 이것을 컴퓨팅을 쓰더라도 인터넷에 연결되더라도 애플이 전 세계에다가 자체적으로 자기네 데이터 센터만을 써서 여기는 애플 고객들 외에는 접근이 안 되게 하겠다. 이게 지금 애플이 한 약속들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근데 외부의 웹에서도 예를 들면 시리한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탁구에서 누가 저기 금메달 땄지? 그렇죠. 이런 거는 시리가 답을 못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런 거는 GPT에 쓸 수 있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제미나이를 선택하셔도 되고 클로드를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AI를 선택을 해라. 그러니까 즉 대형 이러한 것들은 외줄 줘버린 거예요. 아하. 그러면서 분할을 하겠죠, 역할을. 네. 시리를 통해서도 쿠팡을 통해서도 쿠팡 이츠라든지 배민을 통해서도 음식을 주문할 수 있을 거고요. GPT-4o 미니를 통해서 쿠팡을 연결해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음식을 살 수도 있고 때문에 두 가지 경로가 지금 생기는 건데 이렇게 인하우스와 아웃소싱하는 이 두 가지를 갖다 애플은 분리하면서 시장을 지금 2025년에 열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대단히 큰 변화가 생기는 거죠. 저는 그래서 뭐 삼성전자도 갈 거라고 봐요. 이건 근데 OS 단에서 운영체제 단에서 AI가 결합돼야 되는데요. 뭐 번역을 통역을 해준다. 좋죠, AI가. 그 1년에 몇 번 여행 간다고 제가 통역이 필요하겠어요. 그거는 저는 큰 AI의 그 만족도라고 볼 수가 없고요. 뭐 거기서 그림을 이쁘게 그려준다. 이모티콘을 발사할 때 뭐 나만의 그림을 쓰린다. 그럼 뭐 얼마 쓰겠어요. 그냥 있는 이모티콘도 잘 못 쓰고 남들이 만나는 카카오톡에 이모티콘 이쁜 거 더 많은데 또는 내가 거기서 사람들한테 일기를 쓸 때 AI가 글 쓰는 걸 도와준다? 일기 뭐 얼마나 스마트폰을 쓴다고 그러겠어요. 네. 그런데 저의 수많은 깔려있는 30개 앱을 50개 앱을 보다 편하게 쓸 수 있는 UI, UX가 탄생한다라면 이건 판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애플 인텔리전스는 에이전트예요. 그러니까 시리를 매개로 해서 강정수가 부탁하는 것에 대한 결과값을 명확하게 얻어서 그 목표를 실현해 주는 것. 근데 그걸 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를 써야 되는데 무슨 도구냐? 강정수의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앱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애플이 나아가려고 하는 AI 에이전트 모델인 거죠. 네. 이 시장은 자기네들이 가져가겠다라는 명확한 의지를 표현하는 거고 여기에서 거래가 발생한다면 실제로 거래 수수료도 애플이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챗GPT는 오픈 AI도 우리는 외부로 연결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도 비행기 검색이 꼭 앱이 설치가 안 돼 있어도 우리가 구글 플라이트라든지 예를 들자면 expedia.com이라든지 booking.com 들어가서도 충분히 우리가 해다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보겠다라는 것이 오픈 AI의 계획인 거고 누가 승리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둘 다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말 쓰는 거 좀 도와주고 글 쓰는 거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 우리 전체적인 소비자는 원래 소비자들이 하던 상거래, 원래 소비자들이 하던 모든 거래에 AI가 결합해서 그것을 좀 더 편하게 해주겠다라는 것. 이것이 지금 궁극적으로 AI 에이전트라는 걸로 이제 명칭이 되는 가려고 하는 시장의 어떤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네. 거가 되겠죠. 네네. 근데 사실은 이제 이쯤에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또 한편으로 또 걱정이 되기도 하는.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제 검색이라는 것에서 우리나라의 네이버가 너무나도 중요했던 이유는 이것이 다 쇼핑이랑도 연결돼 있고 그렇죠. 추천이랑 전부 다 연결돼 있어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한다고 해도 방금 말씀하셨던 모든 걸 다 네이버에서 지금 검색하고 계시잖아요. 여행 갈 곳, 맛집 뭐 이런 식으로 다 검색하고 있는데 이 판도를 어떻게 이제 봐야 되는지 네이버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또는 인터넷이 생기면서 빅테크라는 기업이 생겨나면서 기존에 있었던 석유 기업이라든지 뭐 또는 인베스트먼트 뱅크라든지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시장 가치가 사이즈가 커졌죠. 네. 이런 것처럼 이렇게 관문이 바뀌게 되면 경제 질서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나 구글이 지금 우선 1차적인 위기를 맞게 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구글 입장에서는 오케이 퍼플렉시티가 인기 있고 또는 서치 GPT 나올 거 뻔히 알고 있었으니까 먼저 선수를 친다고 해서 AI 오버뷰, AI 개요라는 AI가 답변을 해주는 서비스를 구글도 지금 미국에서 시작을 했고 지난주부터는 6개국으로 확대를 했죠. 일본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한국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데 전체 검색량에서 7% 정도만을 그 AI가 답변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글 입장에서는 퍼플렉시티가 구글의 시장 점유율, 전 세계의 시장 점유율 90%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깨더라도 뭐 막 반토막 내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퍼플렉시티가 노리고 있는 것은 헤비 검색 유저거든요. 검색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애널리스트들, 기자들, 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 생각하는 것이지 대중들을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 점유율 가져가봤자 1, 2%밖에 가져가지 않을 거라고 구글은 판단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에 대한 인기도를 가만히 놔두면 더 커질 수 있으니 맞아요. 자기네들이 쳐낸 건데 문제는 이것이 카니발리제이션, 잠식 효과가 있습니다. 구글은 잠식 효과가 없을 거라고 투자자들한테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 광고가 노출량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직접 답변을 해주는 거니까. 우리가 그 전통적인 검색은 뭡니까? 마우스를 스크롤하든 손가락으로 스크롤을 하든지 그 결과값을 갖다 쭉 내려보면서 광고 클릭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광고가 아닌 걸로 갖고 들어가도 거기에 있는 애드 네트워크에 구글 광고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 광고의 소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구글을 이제 걱정하는 거. 저는 구글은 직접적인 공격을 퍼플렉시티나 서치 GPT로부터 받고 있는 거하고 스스로가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것. 자기 잠식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글의 검색 매출이 흔들릴 수 있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2025년부터. 네. 그렇기 때문에 구글이 이 부분에 대단히 조심스럽고 저는 구글에 투자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더 위험하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이버 Q라는 서비스가 AI 검색 서비스를 네이버도 일찍이 내놨어요. 근데 여러분 Q 써보시면 알겠지만 대기자 명단에 오래 기다리셔야 되고 겨우 들어갔어도 품질이 너무 좀 죄송한 얘기지만 후지입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자꾸 답을 갖고 오려다 하다 보니 근데 네이버도 거기서 연결할 수가 있어요. 네이버 쇼핑하고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네이버 지도하고 연결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참 물어봐요. 에어컨을 살 때 삼성 에어컨을 살까 LG 에어컨을 살까 네. 이런 거 당연히 사람들이 GPT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제품에 대한 검색도 나오니까 쇼핑을 시작한 거잖아요. 구글에도 프로덕트 검색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이 GPT에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에어컨을 사려고 하는데 삼성 에어컨을 살까 LG 에어컨을 살까? 삼성과 LG 모두 좋은 에어컨을 만드는 회사로 유명하죠. 몇 가지 고려할 점을 말씀드릴게요. 삼성 에어컨은 스마트 기능과 에너지 효율성이 뛰어나고 벌써 삼성이 이긴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은 이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은 제일기획 통해가지고 미국 기업을 통해가지고 글로벌 언어로 언어 학습을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벌써 여러 번 음성에선 검색이 됩니다. 강정수가 누구야? 강정수는 대한민국의 학자이자 미디어 및 인공지능 전문가입니다. 현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의 교수이며 미디어 스피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벌써 나오는데 벌써 여기에 링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링크는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왔고 두 번째 링크는 EBN이라는 데서 가져왔고 네. 세 번째 링크는 이투데이에서 가져왔고 근데 뭐 이렇게 할 때마다 좀 달라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벌써 이미 음성에서는 검색을 가져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서치 GPT로 들어오겠다라는 것들은 서치 GPT는 내년부터 시작하는데 사실 음성에서부터 들어오고 있는 거고 대단히 이 시장에 진입하려는 것이 강하고요.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에어컨에서 삼성 에어컨이 먼저 나오냐 LG 에어컨이 나오냐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제가 이걸 신뢰하게 한다면은 삼성 에어컨을 살 가능성이 그래도 1%도 높은 거거든요. 맞아요. 이 부분도 뭐냐면 마케팅의 판도도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마케팅을 구글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와서 해야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항상 검색 시장을 재편은 쉽지 않은 것이 사람들 습관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네이버를 계속 그렇죠. 했던 분들은 구글 잘 안 가거든요. 맞아요. 근데도 네이버는 점점 50%대로 지금 시장 점유율이 줄어왔잖아요. 근데 네이버도 그러니까 Q를 전면하기 위해서는 구글하고 똑같이 잠식 효과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는 네이버가 결정적으로 실수하고 있거나 선택을 잘한 것일 수도 있어요. 네이버는 네이버 블로그를 못 가져가게 해놨어요.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글을 네, 서치 GPT하고 막아놨군요. 퍼플렉시티가 막아놨어요. 근데 물론 이것이 물리적으로 막아놓은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막아놓은 건데 이거는 사실은 그걸 어긴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면 삭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는 안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럼 네이버 블로그에 마케팅했던 모든 기업들은 서치 GPT라든지 퍼플렉시티랑 빠이빠이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네이버가 만약에 성공할 경우에는 네이버가 만약에 Q로 성공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Q로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네이버 블로그가 붕괴될 수가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는 지금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있어요. 네이버는 기술도 지금 업데이트를 올 가을에 한다고 하는데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봐도 4.0을 쫓아가지는 못할 것 같고 왜냐하면 GPT 4.0은 또 버전 업그레이드를 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미니 같은 걸 만들어야 돼요. 저가로 출원 비용을 무진장 낮추면서 국민 대중이 다 쓰더라도 아무런 문제 없게끔 할 수 있는 비용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은 상태인 거고 네이버의 시장 점유율은 이미 50%가 꺾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꺾이는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상황이다. 만약에 네이버가 특단의 무언가의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를 하지 못한다면 네. 근데 네이버가 요즘 보면은 수베린 AI라고 해서 주권 AI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돌아다녀요. 이게 뭐냐면 한 국가에서는 중심적인 AI 기업을 키워야 되는데 지금 이거 뭐냐면 국뽕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남들이 얘기해줘야지 자기네들이 그렇게 얘기하게 한다는 거는 새가 몰렸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세적인 입장에서의 방어라는 거죠. 공세적인 위치가 아니에요. 우리 이걸로 해가지고 일본 공략할 거고 뭐 미국도 공략할 거고 중국도 공략할 거고 아시아 나머지 나라도 공략할 거가 아니라 그냥 한국 거는 한국 AI가 잘하지 않을까? 뭐 신토불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건 뭐냐면 스스로가 약세의 논리를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네이버의 중장기 전망은 별로 그렇게 밝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듣다 보니까 이 옛날 생각이 나는데 구글이 처음에 이 시장에 들어올 때 G메일이라는 걸 썼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그 메일의 그 용량 자체가 너무 적었는데 구글 쓰면 뭐 엄청 많이 준다고 그래서 막 그거 누구한테 추천받으려고 막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정말 소수의 인원들이 커지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다 잡아먹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퍼플렉시티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것이든지 무엇인가가 지금 구글이라는 공룡을 잡아먹으려고 지금 여러 가지로 그 길은 여러 가지로 열릴 수 있습니다. 과거엔 지메일이 있을
있을 수가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맛집을 검색하실 때 주로 어떤 앱을 쓰세요? 네이버를 많이 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거죠? 그러니까 요즘 20대나 10대들은 이제 네이버 앱을 통해서 맛집을 하면 누적되어 있다 보니 엄마 아빠가 좋아했던 데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인스타를 하는 건 당연한 인스타로 해야 되는 거고 심지어는 틱톡도 사용하는 거고 미국의 10대하고 20대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하고 틱톡을 이용해서 맛집을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라이징 스타가 나오거든요. 우리 동네에 새롭게 뜬데 즉 우리 부모들이 별점 못 준대, 안 준대. 이런 데 가야 되는 거고. 엄마들 안 가는데. 이런 데를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검색의 다양성을 만드는 거거든요. 맞네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존의 시장 점유율이 막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아마존의 프라임이라고 하는 여기 한국으로 치면은 뭐죠? 그 쿠팡의 와우인가요? 이 프라임이 미국의 하우스홀드 숫자보다 많거든요. 어떤 하우스홀드에서는 2명이 쓰고 있는 거예요. 엄마 거 쓰는데 나는 내 거 쓸게요.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 식으로 하면은 뭐 음악도 거기서 들을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안 쓰면 손해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검색도 거기 가서 해요. 미국에서 프로덕트 서치, 제품 검색 시장은 아마존이 70%고 구글이 30%입니다. 그러니까 구글은 이미 그쪽에서 뺏겨버린 거죠. 근데 한국은 그래도 네이버 쇼핑이 강력하게 이 부분을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검색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정말 순수하게 웹 문서를 검색한다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메일이라든지 뭘 주면서 덤으로 가져가면서 또는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를 만들면서 자신들의 기본 검색으로 공략을 해왔다라면 이제는 대단히 문화적으로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검색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틱톡도 지금 한국 틱톡 앱에서 검색하는 것과 미국 틱톡 앱에서 검색하면 검색의 UI, UX가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 걸 보면은 완전히 진짜 이건 구글 검색 같거든요. 왜냐면 서치 GPT가 들어온다라면 서치 GPT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검색이 못했던 강력한 힘이 있어요. 바로 멀티모달이라는 거죠. 그것이 예를 들자면 구글이 보여줬던 아스트라 같은 서비스죠. 그러니까 그것도 에이전트죠. 즉 바깥을 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어? 라고 보면 창문 밖을 보여주면서 내가 어디에 와 있어? 그러면 어디에 와 있다고 얘기도 해주고 메뉴판을 보여주면서 야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시키는 음식이 뭐야? 그 메뉴판을 내가 프랑스 가서 번역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놀러 가서 한국에 와서 이 메뉴판에서 이 집에서 인기 있는 메뉴가 뭐지? 라고 물어본다라면 그 친구가 근데 나 인스타그램 좋아해 라고 하면 얘가 인스타그램 가가지고 뭐가 많이 팔렸는지를 저한테 알려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검색에 접근하는 방식이 일일이 타이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스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보여주는 걸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가 어디 가서 많이 비유를 줍니다만 제가 옷을 진짜 못 입거든요. 그럼 제가 요즘 하는 것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갈 때 항상 거울에다 대고 사진 찍고 챗GPT한테 보내요. 옷 색상이 위아래는 최소한 맞아? 네네. 그러면 뭐라고 스타일이 괜찮으신 것 같아요. 아니, 오늘 별로 아니라고 아닌가요? 네네. 뭐라면 위아래 대조가 돼야 되는데 다음번엔 좀 대조되는 이런 옷을 입어봐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럼 내가 그 색깔 없는데 그럼 그거 하나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해요. 추천도 해주는구나. 그러면 전 나중에 구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언젠간 얘가 구매하는 링크까지 주면 거기서 구매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옷에 대한 밖에 나가는 것을 더 이상 욕먹지 않는 강정수가 됐다라는 것은 저는 제가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서비스로부터. 사실은 구글이 중요한 거죠. 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 여러분 신뢰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습관이 바뀌느냐? 나한테 신뢰 주는 것을 옮기게 돼 있는 거거든요. 신뢰를 어떻게 창출해낼 것인가? 근데 내가 지금까지 네이버 검색으로는 못하고 구글 검색으로는 못하던 것을 서치 GPT가 저를 위해서 해줄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멀티모달이라는 특성 때문에 저는 우선 최소한 멀티모달 기능에서 즉 보고 듣고 말하는 것에서는 서치 GPT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조금씩 확장되는 거죠. 저의 습관이. 그러면서 나머지 웹문서 검색에서도 서치 GPT로 옮겨갈 수 있는 가능성은 넓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검색 습관의 붕괴가 아니라 먼저는 새로운 검색 습관의 출현이 가능할 것인가. 새로운 검색 습관은 전통적인 검색의 어프로치가 아니라 접근이 아니라 멀티모달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활용하면서 접근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에이전트 기능이 있으면서 예를 들면 기억해도 나는 맛집 구성할 때 구글 맛집 검색해갖고 오지 말고 네이버 맛집 검색해갖고 오지 마. 나는 그냥 인스타그램 맛집만 제일 중요해. 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럼 인스타그램 일일이 들어가 보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또는 이런 거 가능해요. 오늘 저녁에 내가 데이트가 있는데 이러이러한 분위기고 뭐 상대방이 이런 걸로 좀 지쳐 있을 텐데 을지로 힙하는 데서 좀 사람이 많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또 을지로 간 분위기를 내면서 좀 갈 수 있는 와인바를 하나 추천해 달라. 그냥 와인바 리스트업 보면서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1위부터 5위까지 쭉 보면서 일일이 들어가 보면서 사람들 평가다 보고 다 대조하면서 이거 찾는데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걸리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걸 만약에 신뢰도 있게 하면서 옵션을 줄 거거든요. 1은 왜 좋은지, 2를 왜 추천하는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3도 왜 추천하는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선택하게 될 수 있는 이런 검색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개인 비서 같은 거죠. 진짜 말 그대로 에이전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무엇인가를 검색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전 또 연식이 되니까 잘 생각해보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 똑똑해진 계기가 저는 네이버 지식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어보는 습관이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어보니까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한번 개발됐고, 그러니까 검색을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내가 지식을 얻기 위함, 혹은 행동을 하는데 조언을 받기 위함.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 아닐까 싶은데 모든 경제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AI 검색을 또 뭐라 그러냐면은 앤서 엔진이라 그래요. 답변 엔진. 왜냐면 얘는 답변을 해주잖아요. 여러분 여기 지식인인 거죠. 진짜요, 지식인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각 변동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건강 정보 안 물어보겠습니까? 물어보겠죠, 당연히. 병원 정보 안 물어보겠습니까? 건강 정보와 병원 정보를 여기다 집어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병원과 병원 마케팅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여기 안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체의 마케팅 질서 같은 경우는 다 변할 거예요. 여기에 최적화되어서 AI에게 어떻게 선택을 받을 것인가, 이 부분이 대단히 큰 이슈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이 산업계 질서를 바꾼다라는 거죠. 인터미디에이션, 중개업자들이 많잖아요. 부동산 중개부터 시작해서 성형수술 중개부터 시작해서 피부과 중개부터 해서 얼마나 중개업들이 많습니까? 맞아요. 이 중개업이 다시 한번 질서 개편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은 우선 상장되어 있든 상장되어 있지 않든 많은 기업들이 이미 존재한다는 거고, 이 기업들은 어떻게 AI 에이전트에 친숙해질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에이전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 에이전트 경쟁 또한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시장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쓰고 있는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나보다 좀 더 똑똑한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의료 서비스, 법률 서비스, 뭐 전부 다 똑같은 거잖아요. 추천 서비스 전부 다. 네. 근데 그거 AI로 넘어가기 직전인 그런 폭풍 전야 같은 그런 상황에서 각 기업들이 그런 이해관계나 이런 게 어떻게 진행될지가 진짜 중요하겠다. 그렇죠. 정말로 그렇게 할 거예요. 내가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얘는 예를 들면 EBS에 있는 명의에서 데이터를 좀 찾아볼 거예요. 한국으로 치면. 뭐 하고 예를 들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뭐 이런 데도 몇 군데 가서 신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 신뢰 있는 데이터에서 혹시 기사가 나왔던 병원들이 있는가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거를 대단히 빠른 속도로 순식간에 해내서 저희한테 답을 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만족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걱정 아닌 걱정이 되는 거는 그런 식으로 진행됐을 때는 상당히 많은 쏠림 현상이 생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어떤 의사 추천해줘라고 얘기했을 때 AI가 모든 의사를 막 다 추천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럼 AI가 추천하는 의사한테 대해서 너무나도 지나친 쏠림 현상이 생기면서 뭐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사회 문제도 있지 않을까? 당연하겠죠. 그런 문제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런 문제들은 극복해야 될 문제지. 그렇죠. 우리가 이것 때문에 AI 검색을 안 쓰게 되겠다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이제 저희는 이제 서비스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이호석 아카데미라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가 AI가 추천하는 그 서비스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조바심이 좀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페이월, 유료 사이트에 들어가 있는 것이 궁극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료 사이트도 들어가 있지만 그것과 좀 다른 컨텐츠가 사실은 AI가 검색하기 좋은 구조로 돼 있어야 된다는 돼 있어야 거죠.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예를 들면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라든지 재무 투자에 대한 상담을 할 때 이호석 아카데미가 가시성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신뢰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 시장은 또 앞으로 커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트래픽이 있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네이버가 블로그를 막아놨다라는 거는 또 하나의 어떤 좀 도박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잘 되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네이버의 큐가 좋다라면 문제가 없어지는데 그렇죠. 네이버 큐를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해버리게 될 경우에는 대단히 안 좋아지는 형국으로 갈 수가 있고, 컨텐츠 유통의 질서, 이것에 따른 컨텐츠를 매개로 하는 커머스라든지 컨텐츠를 매개로 하는 의료라든지 컨텐츠를 매개로 하는 보험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매개된 시장들의 질서 재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를 어떻게 타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고, 사실은 기회를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기업이 대표적으로 토스죠. 앱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파이낸스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서비스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기본적인 철학에서부터 시작점에서 시작을 했고, 이것이 성공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것처럼 AI가 줄 수 있는 UI, UX적인 가능성들을 극대안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업이 다시금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만들어 줄 수 있는 거고, 이게 시장이 재편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하나 재밌는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면, 에그 시오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함 이론이라는 건데요. 결함 이론이 이제 1930년에 이제 공황 끝나고 나서 케이크 믹스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커피 믹스처럼 그냥 봉지 뜯어가지고 물만 집어오면은 케이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930년대만 해도 여러분, 유럽하고 미국에서는 우리나라가 고추장, 된장을 과거에 다 담아 먹었던 것처럼 치즈도 다 담아 만들어 먹었어요. 그런데 이걸 인간이 아니라 뭔가 다 만들어진 걸 먹는 것 같다는 느낌?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걸 잘 싫어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냅니다. 1950년대 어떤 아이디어를 내냐면, 그러면 우리가 달걀, 계란 성분은 여기서 뺄 테니까 생계란과 생달걀은 너가 추가를 해. 인간이 뭔가를 내가 했다라는 느낌, 이걸 만드는데 결정적 기여, 계란과 달걀 없는 케이크는 상상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집어였다라는 이 느낌을 주면서 케이크 믹스가 엄청나게 팔리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또는 한국에서는 거의 안 쓰지만 요즘은 또 다른 패러다임이죠. 아이케아 가구점 엄청나게 좋아했잖아요. 유럽이나 미국에서. 엄청나게 좋아했던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전문가가 와서 조립해 주는 게 나아요. 안 틀리고. 네. 저도 정말 독일에서 한 11년 살면서 정말 아이케아는 정말 너무 많이 해서 이제는 지겨워서 못할 것 같은데 네. 나중에 공구도 사서 남의 집 것도 해주고 막 그래서 살았는데 인간이 뭔가를 했을 때 그 만족감, 자기가 했을 때 그 만족감. 그렇기 때문에 UI, UX에서도 결코 처음부터 답을 완전히 주지 않을 겁니다. 좋은 비서는 뭐냐면요, 여러분. 뭔가를 내가 부탁했을 때 1, 2, 3 옵션의 장단점을 잘 얘기해서 하지만 저는 2번이 좋을 것 같습니다만 대표님하고 저의 결정 크리테리아가 기준점이 다를 수가 있으니 1, 2, 3번으로 준비했고 그렇다고 6번까지 준비하면 안 되겠죠. 결정 장애가 발생하는 거니까요. 한 3가지 정도나 2가지 정도를 주면서 이것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서술해주는 이런 식의 방식으로 UI, UX를 많이 고민하고 있는 이유가 그래서 이번 UI, UX 고민에서는 에그 시오리가 많이 쓰입니다. 어떻게든지 모든 것을 이 AI가 다 자동화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결정하는 걸 내가 돕고 있다. 그치. 이런 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앞으로 서비스가 나오더라도요. 절대 주인을 이겨먹지 않겠다. 주인에게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서빙하는 거다. 이런 느낌인 거죠. 이런 그래서 이러면서 지금 사실은 이 에그 시오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각종 이론들을 지금 적용하면서 UI, UX를 갖다가 사실은 이미 미국에서 만들어 놓고 필드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죠? 어떻게 GUI를 넘어설 것인가. 이것이 지금 빅테크들이 가장 경쟁하고 있는 그래서 이 GUI를 넘어선 새로운 UI, UX로 그걸 AI, UI, UX라고 지금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서비스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경제의 판도를 바꾸겠다라는 것 이거를 누가 가져갈 것인가. 구글 같은 경우 그래. 검색 시장에서 위축되더라도 우리가 이 시장을 들어가서 딥마인드의 이 AI, UI, UX 팀의 규모가 대단히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럼 금융 서비스 들어가는 거고 이번에 그러면 아마존도 한번 이겨보는 거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준비해서 검색 시장에서의 매출에 감소하는 부분을 더욱더 증폭시켜내겠다라는 전략도 구글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이 만약 위험한 건 아닙니다만 성공할 거라는 보장 개런티는 없다 보니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는 거고 이것이 지금 아까 제가 초반부에 얘기했던 AI 매출은 어디에 있는가? 결국은 여기에 답하기 위한 거죠. 누가 돈을 벌 것인가? 결국은 에이전트를 소비자 친화적으로 만들어서 이게 커버트든 오버트든 만들어서 UI, UX 부분에서 에이전트가 최적화된 것을 만들어서 이 판을 만드는 쪽에서 결국은 인프라스트럭처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엔비디아만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판을 누가 장악할 것인가에 대한 경쟁이 2025년부터 본격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 투자자들도 이제 인내심이 바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돈은 벌어야 된다는 거죠. 네. 이 싸움이 정말 치열할 것 같고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 다 가져갈 거라서 그 회사가 누가 되는지 진짜 궁금한데 모르면 그래서 이제 뭐 나스닥을 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면 우리 그 전기차 이야기를 좀 넘어갈까요? 우리 AI 이야기를 좀 했는데 전기차 시장에서도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어제 테슬라 주가가 좀 빠졌는데 테슬라 주가 빠질 때도 이유가 전기차의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고 국내에서도 화제가 나면서 전기차 안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우선은 한국의 언론의 탓이 저는 있고 정부의 탓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 나왔을 때 기술이 완벽한 적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동차가 나왔을 때 이 자동차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검은 연기를 뿜어내는 악마라고 불렀거든요. 이것이 50년 동안 지속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동차의 배기가스 감축 장치를 만들게까지 인류가 자동차를 만든 다음부터 50년 뒤부터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건강에 안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옛날 이 자동차라든지 옛날 기차를 보면 다 검은 연기 뿜어내잖아요. 그래서 블랙 스모크라고 얘기했거든요. 블랙 스모크 머신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사실은 자동차가 나오면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인류에게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교통사고가 생겼잖아요. 처음에 자동차 칼 벤츠가 만들었다든지 이런 걸 보면요. 깜빡이 등 없어요. 사고가 나니까 야 깜빡이 등 만들어야 되겠다. 사고가 나니까 교통신호 만들어야 되겠다. 사고가 나니까 횡단보도 만들어야겠다. 사고 나니까 뭐까지 생겼습니까? 병원에 이머전시 룸까지 생겼어요.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응급실은 자동차 사고 때문에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류의 문화가 진화하고 발전하는 거고 기술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서 기술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게 뭡니까? 자율주행인 거잖아요. 아직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처럼 전기차도 다양한 문제점들을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만 압도적으로 에너지 효율성이 좋죠. 왜냐? 이건 물리학이 전에 열 효율성의 법칙 제1법칙에 의해서 열은 전환될수록 에너지를 그 전환되는 곳으로 뺏기잖아요. 뺏기죠. 열은 총합은 똑같은 거니까. 그런데 내연기관 자체는 이미 열을 여러 번 전환시킵니다. 석유에서 석유를 전환시키는 것도 뭐 되는 거고 이걸 폭발시키고 폭발시키는 걸 회전운동으로 전환시켜야죠. 회전운동을 갖다가 또 한 곳에서 합니까? 파워트레인으로 연료운전해야죠. 에너지 효율성이 30%대예요. 100일 들어가면. 그런데 전기차가 70%에 가깝습니다. 저는 수소차의 미래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수소차는 물리학의 법칙에 의해서도 좋은 차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50%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번 전환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전기차도 100%는 아니죠. 왜요? 모터로 회전을 시켜주네요.
받쳐줘야 되는 거니까 에너지 저장됐던 거를. 그래서 전기차로 전환은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전기차를 받쳐주는 지금 재생에너지 시장이 중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다는 거고 이것을 받쳐준다라고 한다면 지구의 위기라든지 기후 위기나 기후 변화에도 가장 적응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왜 만들어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캘리포니아는 2035년에 내연기관 판매가 금지돼 있어요. 주법으로. 그리고 CHD 주도인 워싱턴주 같은 경우에도 2030년부터 판매가 금지돼 있고 미국의 12개 주가 30년에서 35년 사이에 내연기관 판매를 금지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35년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영국도 30년에 35년으로 연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에선 유일하게 태국이 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예요. 왜 그렇게 해놨을까요? 나라별로도 있지만 도시별로도 있어요. 파리하고 로마하고 런던 2030년부터 내연기관차는 아예 못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지금 법을 제정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정치권에서 볼 때 유권자들이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기후 위기의 정책인 결정을 해준 거잖아요. 그리고 산업에게 데드라인을 주니까 그때까지 준비해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국도 현대기아차가 있어서 자동차 산업이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독일에서는 제일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건 자동차 산업입니다. 거의 30%더라고요. 네. 너무 크더라고요. 너무 커요. 여기에서 사실 30년에 35년 연장한 거 독일 때문에 해준 거예요. 독일이 배째라 우리 그때까지 못한다 30년까지. 그래서 지금 30년에서 35년까지는 연장을 해주면서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에도 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 생산 안 합니다. 시간을 준 거예요. 얼마나 내연기관으로 떼돈을 벌었는데 자기네들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전기차로 가는 것이. 그래서 막 디젤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디젤 갖고 사기도 치고 클린 디젤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영국은 이제 생산 공장만 있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유럽에서도 볼 때도 에너지 전환에 맞춰서 전기차로의 전환은 역사적 과제로 봤던 거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은 자기네들도 내연기관 만들고 싶어 했었죠. 그래서 중국의 자동차 팔고 싶으면 해외 자동차는 50대 50으로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연기관 기술 좀 빼오고 싶었지만 그게 잘 빼가지나요.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저거 내연기관 갖고 집착하지? 1916년, 17년, 18년 중국의 스모그 문제가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그쵸. 도시 완전히 뿌얘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럼 전기로 가자. 전기로 가면 내연기관 필요 없네? 그러면은 여러분이 중국 공산당 당원이라도 지도부라도 그렇게 결정하실 거예요. 왜 우리가 100년 앞서 있는 저 기술을 모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스타트점이 똑같은, 출발점이 똑같은 데 가서 우리 그리고 내연기관, 그러니까 자동차 시장이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가 중국 시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 시장, 그 다음에 유럽 시장이에요. 한국 시장이 내연기관으로 가냐 안 가냐는 전 세계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세계 시장이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건데 중국은 그래서 일찍이 전기차에다 몰빵을 한 거죠. 그리고 요즘은 자율주행으로 몰빵을 하기 시작하는 거고 전환을 하면서 그래서 전기차 부분에서 지금 해서 올해 처음으로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쳐서 이것이 신차 판매에서 50%를 넘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가 30%대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은 이미 전기차로의 전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지난주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냈던 통계인데요. 2022년 7월 30일 날 중국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해외 브랜드들, 특히 독일 브랜드가 크겠죠. 해외 브랜드들, 독일 브랜드들, GM, 그다음에 토요타가 차지했던 비율이 50%예요. 자동차 시장에, 그러니까 신차 시장에서. 그런데 올해 7월 30일 날 33%로 줄었습니다. 그럼 67%는 중국 기업이 순수 중국 기업이 먹었다라는 거고 이것이 대부분 전기차 시장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거대 전기차 시장이 해외 기업이 몰락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고 여기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데가 독일 기업이고 포르쉐와 이런 것들 다 포함한 아우디를 포함한 폭스와겐 그룹과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 이 3대 기업이잖아요. 이 기업이 중국에다가 수출하는 차량의 대수가 미국과 유럽에 판매하는 대수보다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관세 도입할 때 중국차, 전기차 관세할 때 독일만 반대했던 이유가 그만큼 중국 시장이 중요했는데 여기에서 독일 기업들이 지금 몰락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토요타의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고 여기에서 GM의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국은 들어왔다 아예 안 됐고 중국 시장에서의 전기차 전환은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 지금 중국차 전기차 시장의 1월부터 6월까지의 통계를 보면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보다 줄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이제 전기차 캐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한국밖에 없어요. 이 얘기하는 건. 블룸버그에서 사실은 2023년에 캐즘을 한번 얘기했다가 정정 보도를 내요. 캐즘은 아니구나. 왜냐하면 캐즘은 여러분 얼리 어댑터에 의해서 초기 시장이 형성됐다가 매스마켓으로 못 갈 때를 이 계곡을 캐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중국하고 유럽은 이미 매스마켓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안 들어가고 있었던 거고 미국은 여기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써서 얼리 마켓에서 대중시장으로 전환시키려고 했었는데 요것이 기대치만큼 안 됐어요. 근데 이 기대치의 주범이 누구냐면 포드하고 GM하고 크라이슬러, 그러니까 스텔란스는 아직도 미국에서 전기차를 안 팔고 있고
유럽과 지금 프랑스하고 이탈리아에서 많이 팔면서 크라이슬러하고 집을 지금 전기차를 안 만들고 있는 거죠. 이제 곧 나오지만 그 다음에 GM 한두 개 모델로 하고 있는 거. 포드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또 지난주에는 또 몇 가지 3열짜리 SUV는 또 1년 더 연장을 한다든지 실제로 바이든 정부에서는 엄청나게 전기차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한국보다는 여러분 큽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2022년 대비해서 중국 시장, 유럽 시장, 미국 시장 다 전기차 시장은 큰 폭으로 상승했어요. 다만 2021년에서 2022년 갔던 것보다는 상승폭이 작아요. 성장률이 둔화됐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올해가 더 어렵습니다. 올해는 2023년과 2024년이 거의 비슷해요. 이것이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유럽에서 나타난 현상인데 이것은 내연기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자동차 시장 자체가 독일 같은 경우에서도 경기 침체가 오고 있고 중국도 내수 시장이 축소가 되고 있고 이러면서 자동차 전체 시장 자체가 2024년에는 2023년 대비 상승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으로 볼 때 우리가 큰 3대 시장으로 볼 때는 대세는 내연기관에서 그 전기차로 가는 것은 이건 백도가 불가능한 시장이라는 거예요. 네. 백도가 불가능한 시장이기 때문에 백도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네. 되돌릴 수 없다. 되돌릴 수 없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한국 분들이 개인이 취향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현대기아차 계속 나오잖아요. 역대 최대 실적. 그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전기차 많이 팔아서 그래요. 기아는 이렇게 좋은 브랜드로 평가받은 역사가 없었습니다. 기아 브랜드에 대한 칭송이 어디서 나옵니까? EV6, 이제 나오고 있는 EV9, 그 다음에 EV3, EV4. 이렇게 좋은 차를 만들었던 게 기아야 라고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현대 지금 한국에는 안 냈지만 산타페도 이제는 전기차로 만들어서 미국에서 팔기 시작할 거예요. 현대 기아차가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 전기차가 없어서 못 팝니다. 그 정도로 잘 되고 있는데 자 현대 기아차 보러 전기차지 말라고 그래 보십시오. 그리고 내수 시장에만 집중해. 내수 사람들은 우리는 내연기관 좋아하잖아. 현대 기아차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시장만으로는 현대 기아차는 살아갈 수 없는 이미 큰 사이즈로 커버렸습니다. 그리고 현대 시장은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어요. 중국 시장에서 잘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니 유럽과 미국 시장은 이미 전기차로 전환을 가고 있는데 현대기아차로 가지 말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이버한테만 AI는 주권 네이버를 얘기합니까, 여러분? 자동차 시장도 중요하죠. 주권 시장을 얘기해야 되는 거고 전기차로 빨리 전환을 해야 돼요. 자, 화재가 나는 거 좀 나요. 내연기관도 화재 나고 전기차도 나지만 노르웨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노르웨이는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에 차지하는 비율이 90%예요. 스웨덴은 어떻게 할까요? 80%인데? 핀란드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덴마크는 어떻게 할까요? 거기 그러면 한국의 정치권들이나 이 정부의 관료들이 그 나라를 가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화재 안전을 예방하고 있는가? 특히 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녁이 있는 삶이 많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퇴근 시간이 일정하고 출근 시간이 일정해요. 핀란드나 노르웨이나 이런 데 통계 보면요. 충전의 90%가 직장과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뭐 중간에 이동하면서 주유소 관리 그거는 주유소에 대한 착각인 거죠. 전기차를 누가 주유소 가서 그 20분, 30분 기다리면서 해요. 직장에서 출근하면서 직장에서 하고 그래서 직장의 100% 주차장이 다 100% 전기를 충전할 수 있어요. 그것이 설치가 안 되면요. 스타트업도 있어요. 우리 저기 세탁기 가지러 아파트에 오잖아요. 세탁물 가지러. 차 세워놓고 세차도 해주잖아요. 충전도 해주고 가는 스타트업들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 로드 밸런싱이었습니다. 로드 밸런싱이 뭡니까? 게임이라든지 커머스 할 때 동접자가 많을 경우에 트래픽을 분산시켜줘서 서버가 다운되지 않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출근을 갖다가 아침 8시에 딱 해놓고 이걸 다 전기 플러그를 꼽는다고 전기차를 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전기에 대한 비중이 쏙 쏠리면서 대단히 큰 위험성이 빠질 수 있죠. 네. 근데 이 사람이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건 퇴근 시간 입력해야 돼요. 그러면 컴퓨터가 AI가 이것을 계산해서 분산시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거를 하고 몇 시부터 몇 시를 이거를 충전을 해주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걸 충전해준다. 네. 그럼 충전이 끝나면 전류를 끊어버려요. 그리고 주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 몇 시에 출근할 거야 라고 하면은 가장 전기값이 싼 새벽에 충전을 해주죠. 그때부터 전기를 열어서 그리고 전기를 닫습니다. 그러면 지금 충전기 시스템을 진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충전 산업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안전을 도모해서 충전이 완충이 되면 전기를 끊어줘야 되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안전사고는 대단히 많이 방지할 수 있다. 내재적으로 배터리가 셀이 잘못된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런 비율도 계속 공정을 진화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그리고 뭐 겨울에는 충전이 어렵다.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추운 핀란드는 어떻게 그 전기차를 다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보도예요. 제가 보기엔 언론 보도들. 그러면 여러분 기술은 우리에게 주는 과제는 뭐냐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인간이 고민하게 해주는 겁니다. 문제 때문에 그 기술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인류가 발전했던 역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전기차로 가야 되는 것이 대세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걸 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에서 사회가 지나고 기술이 지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관점을 태도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이것을 공포감을 조성하면 트래픽 많이 나오고 언론들에서 계속 보도를 하고 계신데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댓글 쓰시는 분들이 뭐 전체 중에서 몇 분 되겠어요. 그분들 내연기관 좋아하는 거죠. 이해 가요. 이게 부릉부릉 하면서 기아 바꿀 때 저도 독일에서 11년 살면서 다 오토매틱도 아니고 스틱으로 했거든요. 스틱 운전할 때 기분 진짜 짱이거든요. 그리고 막히지도 않는 도로에서 얼마나 가속도가 잘 붙습니까? 100km까지 그냥 쭉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시대가 끝나면 다른 시대에 우리가 적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고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서울과 부산과 광주 모든 도심에 100% 다 버스부터 모든 차량이 전기차고 자전거도 다 전기 자전거예요.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에너지도 다 재생에너지입니다. 저는 원자력도 반대하지 않아요. 원자력까지 들어간다 치셔요. 최소한 화석연료는 아니라고 봐요. 자, 그러면 도심이 얼마나 깨끗해지고 얼마나 조용해질까요, 여러분? 그 사회가 우리가 바라야 돼. 그리고 거기에서 현대자동차가 잘 되고 2차 전지가 잘 돼서 뭐 이렇게 꿈꾸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람직하려고 하는 비전이 있어야 경제는 발전하고 기업이 성장하고 여기에서 성공의 방정식을 찾아내는 기업이 주가에서도 올라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2차 전지 투자하시면서 왜 전기차를 싫어하세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앞서 이제 그 전기차 화재에 대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블랙 스모그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초반에는 기술이 도입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것은 이게 나중에 장기적으로 이제 현실화가 됐을 때 어떤 세상이 되는지 그리고 이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그렇지 못하다면은 그 부분에 더 밀어주는 게 맞다 이런 얘기이신 거네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AI가 진짜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근데 고민이 되는 이유는 앞서 말씀하셨던 인프라나 모델 같지는 우리가 눈에 보여서 알겠는데 그 다음 게 잘 안 보여서였는데 오늘 박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상당히 좀 여러 가지 가능성이라든지 앞으로 2025년에 어떤 세상이 열릴 거고 기업들은 어디에 가서 경쟁을 하게 될 것인지를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강경수 박사님과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못다한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